수갑이 채워진 손목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평양에서 위성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저의 특전 담당관의 목소리는 20년 군생활 동안 처음 들어본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웅동무 내가 남조선국 정원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동무 자식은 후레 자식이야 알갔어? 얼른 기어나와 귀환하라. 20년 동안 그 목소리 하나에 목숨을 바쳤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지키려면 아들을 잃겠다는 그 협박을 먼저 끊어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보위부 담당관님의 목소리가 들리며 끊어졌어요. 가족을 생각해라, 철웅아. 담당관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훈련받은 공작원에게 감정을 건드리는 마지막 수단이었죠. 저 역시 그 수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적이 쓰는 심리전 기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법을 이제 저한테 쓰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물었어요. 방금 그 전화 저희도 같이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단말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손으로 총을 잡고 암호를 치고 사람을 감시했는데 전화 하나를 끊고 나서야, 정확히는 관계를 끊고 나서야 손이 처음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다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이 전화가 울리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새 출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특전부대에 선발된 건 12살 때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평양도, 개성도 아니었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비료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저한테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기억력이었습니다. 한 번 본 건 잊지 않았어요. 한 번 들은 건 그대로 재현해냈죠. 인민학교 시절 담임 교원이 처음 그걸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수업 도중 교원이 칠판에 적었다가 지운 내용을 제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했거든요. 담임은 아무 말 없이 제 학적부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사복 차림의 남자 둘이 집을 찾아왔어요.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들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저는 그날 그 두 남자가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지역 보안서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처음엔 암기 훈련이었어요. 숫자 나열, 지도 외우기, 낯선 얼굴 기억하기. 나중에는 한국 억양 교정이었죠.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방송 목소리를 틀어주고 따라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제 입에서 서울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선생이라 불리는 그 남자들이 그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됐어. 욕 안 나면 돼갔어. 그렇게 15살이 되던 해에 평양으로 올라왔어요. 부모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역 플랫폼에서 손을 한 번 들었다가 내렸죠.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지 못했습니다. 배웅 나온 보안서 관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기차가 떠나고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어머니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공식 명칭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훈련소라고 불렀죠. 같은 또래 16명이 함께 생활했어요. 출신 지역도 달랐고 가정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모두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어떤 녀석은 얼굴 변장에 천재적이었습니다. 어떤 녀석은 신체 능력이 비범했죠. 어떤 녀석은 기계를 다루는 손재주가 남달랐어요. 저는 기억력과 언어였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어요. 새벽 5시 기상, 체력 훈련, 오전엔 한국 사회 학습, 오후엔 언어 교정과 신분 위장 훈련, 저녁엔 암호 통신과 무기분해 조립이었죠. 잠은 하루 5시간이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불평을 배운 사람이 없었죠. 그 훈련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배웠어요. 교관들이 틀어주는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훈련 목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투와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도구였습니다. 적의 언어를 익히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보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갔죠.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지워버렸어요. 교육받은 대로였죠. 남조선은 미제 앞잡이들이 인민을 착취하는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드라마는 그걸 숨기기 위한 선전물이라고 배웠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첫 번째 난파 명령이 떨어졌어요. 첫 난파는 21일이었어요. 경기도 파주 일대에 잠입해 특정 인물의 동선을 파악하고 돌아오는 임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직업은 지방에서 올라온 무역회사 직원이었어요. 저는 그 신분으로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이 이상했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옆방 사람이 치킨이란 것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죠. 배달부가 문 앞에 봉투를 두고 갔어요. 옆방 사람은 문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 먹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는 것.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담당관에게 보고를 올렸죠. 공화국 영웅이라는 말과 함께 평양 아파트 배정을 포상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1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셨죠. 어머니에게서 짧은 편지가 왔어요. 아들아, 어마이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훈련복 안주머니에 넣고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난파는 30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2달이나 있었죠. 임무가 길어질수록 더 깊이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임무를 위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저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그냥 먹는구나. 저 할머니는 길에서 의원들 욕을 했는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구나. 저 대학생들은 광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생각을 지웠죠. 임무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3번의 난파를 마친 뒤 정찰 총국 안에서 인정받는 공작원이 됐어요. 남조선을 다녀왔는데도 사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겐 엄청난 충성심이었겠죠. 특진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급이 왔죠. 당에서 정해준 결혼도 했어요. 아내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관계였지만 살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은 성혁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난파 명령이 내려오던 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2021년 봄이었어요. 담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령 내용은 이전보다 복잡했죠. 처음으로 서울에 장기 잠입해 특정 탈북자 단체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인물의 신상을 파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기간은 최소 6개월이었습니다. 이번 임무 성공하면 동무 앞날은 탄탄하다. 담당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3번을 성공했으니까요. 이번이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 옥년이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 없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남편이 어디 가는지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죠. 아내는 그냥 밥을 더 담아줬고 아들 성혁이는 이 내용을 알 리가 없겠지만 밥을 먹다 말고 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4살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을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어요. 이번 신부는 경기도 수원 출신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정류장 근처 원룸에 짐을 풀었죠. 스마트폰을 개통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임무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이전 난파에서는 관찰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 특정 장소, 특정 정보였죠. 이번엔 탈북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어야 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탈북자 커뮤니티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였어요. 적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며 들어갔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마주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50대 여성이 웃으면서 떡볶이를 나눠줬습니다. 30대 남성이 한국 생활 적응하기 어렵다고 투덜댔죠. 20대 여성이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반국가 세력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더 먹으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임무일지를 작성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 멈춰 있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임무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죠. 담당관에게 암호화된 보고를 올렸어요.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쪽에서 조금씩 뭔가 바뀌고 있었죠. 탈북자 커뮤니티 모임에 계속 나갔어요. 임무였으니까요. 그런데 나갈수록 이야기를 더 듣게 됐습니다. 함경도에서 넘어온 여성은 두만강을 건너면서 아이를 잃었다고 했어요. 황해도에서 넘어온 남성은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살다가 태국을 거쳐왔다고 했죠. 평안도 출신 노인은 아내를 북에 두고 왔는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했어요. 모두가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쓰는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담당관에게 넘기면 그 이름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저는 알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무렵 편지가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어요. 옥년이 쓴 것이었죠.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편지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성혁이 요즘 유치원을 못 가고 있어요. 애 아버지가 뭔 일을 한다고 애한테까지 이러는지. 관리소에서 자꾸 불러요. 나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어서 돌아오기만 해요. 제가 잘못 읽었는가 싶어서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관리소라는 단어에서 눈이 멈췄어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공작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었습니다. 임무가 길어질수록 가족을 볼모로 잡는 방식이었죠. 그게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아들한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성혁이가 유치원을 못 가고 있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유치원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들고 나오는 학생이 있었죠. 아무도 국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결심은 한순간에 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모임에 나갔죠. 보고를 올렸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죠. 그런데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자다가 깨면 성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4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훈련받은 대로라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화국을 지키고 있었죠. 인민을 지키고 있었어요. 위대한 수령의 혁명 사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22살에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38살의 저한테는 그 답이 더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이 아들의 유치원을 맡고 있었어요. 인민의 이름으로 아내를 관리소에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이 올 때까지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탈북자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이름은 박성준이라고 했어요. 함경도 출신으로 7년 전에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서 듣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동무는 어디 출신이요? 한국에서 동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은 탈북자밖에 없죠. 저는 잠깐 굳었어요. 박성준이 조용히 웃었어요. 나는 그냥 물어본 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박성준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어요. 사흘 뒤 박성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차 한잔 할 수 있소?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어요. 박성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나 국정원 협력자요.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소. 훈련된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나도 거기 출신이라서. 박성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위협하려는 게 아니오. 신고하려는 것도 아니오.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소. 당신 지금 이 일 계속하고 싶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아서 잘 생각하리라 믿소. 나는 그냥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요. 이쪽이 더 낫소. 확실히. 박성준은 그 말만 하고 커피숍을 나갔어요. 저는 커피가 식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었어요. 저는 그 열흘 동안 2개의 삶을 동시에 살았습니다. 담당관에게는 정상적인 보고를 올렸죠. 모임에도 계속 나갔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원룸에 혼자 앉아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돌아가면 무엇이 있는가?
포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있었죠. 공화국에 신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유치원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관리소에 불려다니고 있었죠. 그 신임이라는 게 실은 볼모를 잡아두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으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은 가짜였죠. 돈은 얼마 없었어요. 가족은 북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에 자수한다는 건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내놓는다는 걸 의미했죠. 동료 요원들의 이름, 진행 중인 임무, 공작 네트워크 전체였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밤 결심했어요. 이유를 나중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혁이가 유치원 가는 거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성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만납시다. 박성준이 연결해준 국정원 담당자를 이틀 뒤 을지로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무 표지도 없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명함도 없었죠. 그냥 중년 남성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위만 보장해준다면 내래 기꺼이 귀순하겠습니다. 남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희는 당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언제부터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간첩들의 동향을 미리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저는 잠시 후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요. 왜 먼저 잡지 않았습니까? 남성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스스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자수 절차, 보호 방안, 가족 문제, 모든 걸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정식 자수를 위해 국정원 청사를 찾아갔죠. 그 청사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위성 단말기가 울렸어요. 평양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죠. 담당관의 발신 코드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았죠.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맨 위에 있었죠. 리철웅 동무. 우리 쪽에서도 당신 이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단말기가 다시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동무, 지금 뭐 하는 기요? 동무가 어디 있는지 우리 다 보인다. 지금 당장 나오라. 가족 생각해라. 철웅아. 단말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담당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그 목소리에 복종했죠. 그 목소리가 내리는 명령대로 바다를 건넜어요.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정보를 캐냈죠. 돌아왔어요. 다시 건넜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조용히, 그냥 버튼 하나로. 방금 그 전화 녹음됐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단말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더라고요. 다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조사는 같은 방에서 사흘 동안 이어졌어요. 요원들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파일은 하나에서 5개가 됐습니다. 저는 아는 걸 모두 말했어요. 이름과 코드네임을 댔죠. 신기하게도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내려오는 루트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먼저 말씀드린 넬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요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잠깐이 저한테는 길게 느껴졌죠.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말. 그게 뭘 뜻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아직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잡혔는지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어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서울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옥년을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간 옥년이와 성혁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성 단말기만을 만지작거렸지만 배터리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이 압수하지 않은 게 이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둔 거였어요. 평양에서 다시 연락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한 거였습니다. 단말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그날 밤 배정받은 숙소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5시간 안에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혁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평양에서는 제가 전화를 끊은 직후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나중에 옥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귀순한 날 저녁 보안원 2명이 아파트를 찾아왔다고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이 오는 소리가 아니었죠. 옥년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알았다고 했어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보안원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리철웅 동무 지금 어디 있소? 옥년은 모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진짜로 몰랐죠. 그 세계에서 아내는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떠나면 기다리고 돌아오면 맞아들이고 그게 전부였죠. 보안원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롱을 열었죠. 성혁이가 자다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옥년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보안원이 돌아보며 말했죠. 내일 아침 8시까지 보안서로 출두하시오. 그리고 나갔어요. 옥년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혁이를 안고 앉아서 생각했죠.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안원이 그 시간에 찾아와서 다음 날 아침 출두하라고 한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죠. 그때 옥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어요. 최복순이었습니다. 최복순은 옥년이 장마당에서 알게 된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50 중반이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이었죠. 장마당에서 조선족 물건을 떼다가 파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옥년은 처음에 그냥 장마당 아는 사람 정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복순이 옥년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생,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라. 알겠지? 옥년은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고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장마당에 가끔 있었습니다. 뭔가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옥년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면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안원이 다녀간 그날 밤 복순의 말이 떠오른 거죠.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라. 지금이 바로 급한 일이었습니다. 옥년은 아침 8시가 되기 2시간 전에 성혁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어요. 보안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장마당이었죠.
이른 아침이었지만 복수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옥년이 가판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복순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죠. 지금 여기서 말하디 말라. 이따 시장 뒤편 국수집으로 와. 국수집은 낡고 좁은 집이었어요. 안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순이 국수 2그릇을 시켰죠. 그리고 조용히 들었어요. 옥년이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보안원이 찾아온 것, 출두 명령, 남편 연락이 끊긴 것. 복순이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동생 남편이 뭔 일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옥년이 숨을 참았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기요? 복순이 성혁이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애 데리고 갈 수 있겠소? 옥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복순이 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브로커였죠. 40대 남성이었어요. 이름을 묻지 않고 돈 이야기가 먼저였어요. 옥년이 가진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임무를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거였죠. 비상용이라고 생각하며 항아리 안에 넣어뒀어요. 브로커가 금액을 말했어요. 옥년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순이 옆에서 말했죠. 내가 반은 된다. 동생아. 옥년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시오? 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15년 전에 누가 반을 대줘서 넘어왔거든. 그 사람한테 못 갚았으니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야. 됐어. 가라. 옥년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울더군요. 그때는 울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출발은 사흘 뒤였어요. 두만강은 2월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날짜였어요. 2월의 두만강은 강폭이 좁아지고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였죠. 대신 추위가 혹독했어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옥년은 성혁이한테 옷을 겹겹이 입혔어요. 내복을 입히고 그 위에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성혁이는 왜 이렇게 많이 입히냐고 물었죠. 옥년은 아빠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성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멀리 있어. 근데 곧 만난다. 성혁이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더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옥년은 나중에 말했어요. 회령에서 브로커와 합류했습니다. 브로커 외에 2명이 더 있었죠. 함경도 여성 둘이었어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교환했죠. 비슷한 처지라는 건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강변까지 걷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걸을 때 발소리를 죽이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옥년은 성혁이를 등에 업고 따라갔어요. 성혁이는 엎인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추워서인지 걷는 진동이 자장가가 된 것인지 몰랐죠. 옥년은 아이의 체온이 등에 느껴지는 걸 확인하면서 걸었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짙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브로커가 그걸 노렸다는 걸 옥년은 나중에 알았죠. 달이 없어야 검문소에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폭은 좁았어요. 그런데 물이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2월인데도 얼지 않은 구간이었죠. 브로커가 미리 확인해둔 지점이었어요. 수위는 허리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얼음물이었죠.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너는데 5분이다. 소리내면 안 된다. 아이도 소리내면 안 된다. 알겠소.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혁이를 등에서 내렸어요.
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볐죠. 옥년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조용히. 성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살짜리가 그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옥년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발이 잘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목이 잘리고 무릎이 잘리고 허벅지까지 차오를 때 옥년은 이를 악물었어요. 성혁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참았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강 중간쯤이었습니다. 저 멀리 검문소 쪽에서 빛이 훑었어요. 브로커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굳었죠. 옥년은 그 자리에 서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물을 느끼면서 숨을 죽였어요. 성혁이는 어머니 머리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빛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브로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발이 닿았을 때 옥년은 무릎이 꺾였어요. 브로커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죠. 성혁이를 땅에 내려놨어요. 아이가 옥년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꽉. 옥년은 그때도 울지 않았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연변 근처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낡은 농가 창고였죠. 바닥에 담요 한 장, 양동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낮에는 나오면 안 됐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면 안 됐죠. 먹을 건 하루에 한 번 주인 할머니가 가져다 줬어요. 잡곡밥이었습니다. 옥년은 성혁이 먼저 먹이고 남은 걸 먹었죠. 성혁이가 창고 안에서 뛰어다니고 싶어 했어요. 억눌러야 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된다고 다시 설명했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여기 있어? 아빠 만나러 가는 길이야. 아빠 언제 와? 우리가 가야 해. 아빠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거든. 성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거기서 혼자 있어? 옥년은 그 말에 잠깐 막혔어요. 길에 혼자지만 괜찮아. 아빠는 원래 강한 사람이잖니. 성혁이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담요에 누웠습니다. 창고에서 머문 건 열흘이었어요. 그 열흘 동안 옥년은 소리 없이 살았습니다. 재채기도 참았어요. 성혁이가 울고 싶을 때는 아이 입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아이도 이제 알았죠.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열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이제 움직입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길다고 브로커가 말했죠. 운남성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차로 이틀이었어요. 브로커가 구한 차는 중고 봉고차였습니다. 탈북자 5명이 함께 탔죠. 짐을 싣는 뒷칸에 웅크리고 탔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지나는지 보이지 않았죠. 길이 울퉁불퉁할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어요.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딪히고 다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이틀이었죠. 라오스 국경에서는 밤에 산을 넘었어요. 브로커가 안내하는 산길이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죠. 덤불이 손등을 긁었어요. 성혁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발에 힘을 줬죠. 넘어지면 안 됐어요. 함께 온 함경도 여성 하나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신음을 삼켰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게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옥년이 그 여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면서 팔을 잡고 산을 올랐죠. 라오스에 들어섰을 때 새벽 4시였어요. 브로커가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서 쉬라고 했죠. 옥년은 성혁이를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아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에서 내려와서도 잠든 채였죠. 옥녀는 그 자리에서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쓸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느꼈죠. 코, 뺨, 입술, 턱, 살아있었어요. 옥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냥 눈물만 흘렸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버스였어요. 태국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관문이었죠. 대사관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됐어요. 방콕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간판이 읽히지 않았죠.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열기가 강했습니다. 북한의 2월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죠. 성혁이가 눈을 크게 뜨고 거리를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태국이야. 태국이 뭐야? 나라 이름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빠 있는데 갈 수 있어. 성혁이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죠.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빨라진 거였죠. 성혁이가 따라오느라 뛰었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말로 말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옥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이 먼 곳에서 한국말이 들렸죠. 북한에서 왔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옥녀는 성혁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옥년의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자수한 지 열흘 뒤였어요. 국정원 요원이 조사실로 들어오면서 파일 대신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자수하던 날 단말기를 내려놓을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었는데 그 종이 앞에서는 떨렸죠.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태국 방콕, 대사관 접촉, 모자 모두 건강. 세 줄이었습니다. 짧은 세 줄이었죠. 저는 그 세 줄을 오래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죠. 요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후면 입국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나원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입소하는 날 버스 창문으로 바깥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었죠. 낮고 조용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임무가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보고해야 할 담당관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출발 날짜가 없었죠. 그냥 이 버스를 타고 이 길을 가면 됐어요. 하나원 강의실에서 통일부 직원이 앞에 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죠. 금융 계좌 만드는 법, 건강보험 신청하는 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사람인 척 살았죠. 한국말도 했어요. 한국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 한국 계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처음 온 사람처럼요. 어떻게 보면 처음 온 게 맞았어요. 강민혁으로 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리처룽이 아니라 강민혁으로. 정찰총국 공작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옥년이 도착한 날은 제가 하나원에 입소한 지 닷새 뒤였어요. 입소 안내를 받고 걸어오는 옥년을 복도 끝에서 봤습니다. 성혁이가 옥년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겨울 동안 살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옥년도 뺨이 홀쭉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죠. 성혁이가 먼저 저를 봤어요. 아이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달려왔죠. 아빠, 저는 무릎을 굽혔어요. 성혁이가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년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옥년을 바라봤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범한 빛이었죠.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창문이 있으면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아들을 안고 서 있었어요. 20년 동안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두 개의 나라를 오갔죠. 두 개의 얼굴로 두 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도에서는 이름이 하나였습니다. 아빠였어요. 성혁이가 부른 그 이름 하나였죠. 저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나를 2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요. 결국 제가 지킨 건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성혁이 손 한번 잡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감시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일을 선택한 이유를 누군가 물었을 때 저는 짧게 말했어요.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요. 옥년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혁이는 유치원에 다니죠. 매일 아침 책가방을 메고 나가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아침 밥을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침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귀한 거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압록강 어딘가에서, 두만강 어딘가에서 이름 없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이야기들이